사랑에는 국경이 없다잖아. 추하게 굴지 말고 곱게 늙으세요, 아줌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일본 여자의 비웃음 소리에 소희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남편의 싸늘한 이혼 통보와 상간녀의 조롱뿐이었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거 나한테는 고문이야, 고문. 남편은 짐가방을 싸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찢어서 버린 작은 메모지 조각 하나가 그들의 불륜을 끝장낼 지옥행 티켓이 될 줄은 말이죠. 한국 법 따위는 우습다며 소희를 비웃던 상간녀에게 법으로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준 통쾌한 사이다 복수국. 드라마보다 더 기막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이웃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충격 실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현관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일본 장기 출장을 마치고 보름 만에 돌아온 남편 최민석이었습니다. 소희는 앞치마에 물기를 닦으며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여보, 왔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는데. 하지만 민석이는 소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발을 툭툭 벗어 던졌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됐어, 생각 없어. 피곤하니까 건드리지 마. 민석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이고는 들고 있던 캐리어를 거실 소파에 내동댕이 치듯 던져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으며 곧장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닫히는 욕실 문소리가 소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장 다녀오면 원래 예민하니까. 그래, 피곤해서 저러겠지. 소희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누르며 남편이 던져둔 짐가방을 정리하기 위해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을 열자 남편 특유의 스킨 냄새가 아니라 낯설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본능적으로 경고등을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벗어둔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어로 적힌 호텔 영수증들과 예쁜 편지지에 적힌 손편지였습니다.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소희였지만 스마트폰 번역기 앱을 켜는 소희의 손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글자를 인식하고 한글로 번역된 문장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소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기야, 당신 없는 밤이 너무 길어요. 빨리 돌아와요. 내 사랑 민석. 내 사랑 민석? 소희는 믿을 수 없는 문구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민석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소희와 손에 들린 편지를 본 민석이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기색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오히려 잘 됐다는 듯 피식 웃으며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남의 주머니는 왜 뒤지고 그래? 교양 없게. 소희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편지를 민석이의 얼굴을 향해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사랑 민석? 밤이 길어? 당신 일본에 출장 간 거 아니었어? 대체 이리에라는 여자가 누구야?
소희의 절규에도 민석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귀를 후비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도 이제 알았으니까 얘기가 빠르겠네. 우리 그만하자. 뭐라고요? 그만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고. 나 그 여자랑 살 거야. 리에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줘. 말이 잘 통한다고. 당신이랑 사는 거 나한테는 고문이야, 고문. 소희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병수발 다 들고 아이들 번듯하게 키워내며 이 집안을 지켜온 세월이 무려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말이 잘 통한다는 일본 여자 때문에 그 세월을 고문이라고 말하는 남편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머니 똥오줌 받아낸 게 누구야? 당신 회사 잘려서 집에서 쉴 때 식당 설거지하며 생활비 댄 게 누구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고문이라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소희가 울부짖으며 민석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소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밀려 소희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 좀 질척거리지 마. 이래서 내가 당신이랑 못 살겠다는 거야. 구질구질하게 옛날 이야기는 왜 꺼내? 그건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누가 억지로 시켰어? 난 이제 내 인생 찾을 거야. 사랑 찾아 떠나는 게 죄야?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잖아. 최민석, 너 진짜 천벌받아. 조강지쳐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내가 잘 살 것 같아? 아, 시끄러워. 말귀를 못 알아먹네 진짜. 나 리에랑 통화해야 하니까 방해하지 마. 민석이는 소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는 안방이 아닌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커덕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서재 안에서는 민석이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리에짱, 응. 나야. 집에 도착했어. 아, 마누라가 알게 됐는데 오히려 잘 됐지 뭐. 응, 걱정하지 마. 곧 갈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남편과 상간녀의 희희 낙낙하는 소리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소희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소희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려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가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소희는 퀭한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문이 열리고 민석이가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다시 싼 짐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도장 찍어서 연락해. 위자료? 꿈도 꾸지 마. 이 집 팔아서 정확히 반반 나누자고. 나도 리에랑 새 출발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 당분간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소희가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석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들도 다 컸는데 자기들 인생 사는 거지 뭐. 아빠 행복 찾아가는 거 걔들도 이해할 거다. 더 이상 내 발목 잡지 마. 리에가 기다려. 민석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소희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소희는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래.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는데. 최민석,
내가 어떻게 나한테. 참았던 설움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소희는 식탁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깟 일본 여자 하나 때문에 송두리째 부정당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집을 나가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식음을 전폐한 채 시체처럼 안방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고 눈언저리는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소희는 잠꼬대처럼 민석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협탁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테지만 혹시나 민석이일까 하는 마음에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에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국가번호 81, 일본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였습니다. 소희의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음 섞인 목소리, 서툰 한국어 발음, 소희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받았다. 안녕하세요? 박소희 씨 되시나요? 누구시죠? 소희가 억눌린 목소리로 묻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깔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리에예요. 민석 씨가 사랑하는 여자 리에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네요. 밥은 먹고 다니나 몰라. 리에라는 이름이 들리는 순간 소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가 감히 전화를 걸어오다니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를 해? 민석이 받고, 내 남편 당장 받고. 소희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리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목소리로 소희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아줌마, 무섭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민석 씨는 지금 없어요. 우리는 지금 배프 온천에 와 있거든요. 민석 씨는 온천 욕하러 들어갔어요. 물이 아주 좋더라고요. 온천? 내가 사람이니?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온천 여행이 즐거워? 너 같은 건 천벌을 받을 거야. 천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는데 천국이지, 아줌마. 솔직히 말하는데 민석 씨 놔줘요. 아줌마 거울 한번 봐요. 늙고 쭈글쭈글 하잖아요. 매력 없는 아줌마가 붙잡고 있어봤자 민석 씨만 불행해질 뿐이에요. 리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소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0년을 바쳐온 자신의 인생이 고작 늙고 매력 없다는 말로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소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휴대폰을 잡은 손이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야, 너 한국말 할 줄 알면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지. 남이 남편 꼬셔내서 가정 파탄 내는 게 사랑이야? 그건 범죄야, 범죄. 너 내가 가만 안 둬. 당장 소송 걸어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소희는 이를 갈며 법적인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리에는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박장대소했습니다. 하하, 소송이요? 아줌마 진짜 웃긴다.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나 일본 사람이에요. 나한테 한국법이 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 호호, 잘 모르시나 본데
나는 일본 국적이고 일본에 살고 있어요. 한국 법원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요? 나를 오라고 할 거예요? 내가 안 가면 그만인데? 한국 변호사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바다 건너 일본에 있는 나한테는 소장, 종이 한 장도 못 보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변호사 사서 너 끝까지 쫓아갈 거야.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너 가만 안 둬. 아이고, 무서워라. 돈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주름이나 펴요, 아줌마. 국제소송? 그거 몇 년 걸리는 줄 알아요?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결국 아무것도 못할걸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은데 다들 포기하던데? 아줌마도 그냥 위자료나 좀 챙겨서 떨어지는 게 현명할 거예요. 리에는 마치 소희를 훈계하듯 거만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에 소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리에의 말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석 씨, 나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린 운명이라고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잖아요. 아줌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사랑은 못 갈라나요. 그러니까 추하게 굴지 말고 곱게 늙으세요. 뚝. 리에는 할 말만 쏟아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소희의 귀에 뚜뚜거리는 기계음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희의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띵동. 연달아 도착한 메시지 알림음에 소희는 홀린 듯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리에가 보낸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일본식 유카타를 입은 민석이와 리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천 호텔의 화려한 저녁 식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볼을 맞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사람이 어떻게 이래. 소희의 시선이 사진 한 장에 고정되었습니다. 민석이가 목에 두르고 있는 넥타이. 그것은 지난달 결혼기념일에 소희가 백화점을 세 군데나 돌아다니며 고르고 골라 선물한 명품 넥타이였습니다. 아까워서 매지도 못하겠다던 그 넥타이를 상간녀와의 여행에서 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리에가 그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민석이의 입술에 뽀뽀하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으악! 소희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소희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있는 힘껏 벽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팍 하는 파열음과 함께 휴대전화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마치 소희의 부서진 마음처럼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소희는 바닥을 치고 구르며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나 좀 데려가요. 나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네. 어머니, 제발 대답 좀 해봐요. 소희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친정어머니를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방 안에서 몸부림치던 소희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눈을 하고는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달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소희가 향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공원 묘지였습니다. 차가운 묘비 앞에 도착한 소희는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아냈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딸 소희 왔어. 나 너무 힘들어서 왔어. 엄마, 그 사람 미쳤나 봐. 일본 여자랑 바람이 났대.
나보고 늙고 매력 없다고 이혼해달래. 30년을 종처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날 버리겠대. 소희는 차가운 비석에 뜨거운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죽고 싶어? 그냥 확 죽어버려서 그 인간들 평생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그런데 엄마, 너무 억울해. 내가 죽으면 그년이랑 둘이서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잘 살 거 아니야. 나 그 꼴은 죽어도 못 봐. 소희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서늘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옷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아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죽어? 죽어도 그 인간들 죽이고 죽을 거야. 아니, 죽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줄 거야. 내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 1000배, 10,000배로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줄 거야. 엄마가 지켜봐줘. 나 절대 안 져. 박소혜 절대 안 무너져.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소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리에가 했던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한국법이 안 통한다. 소장도 못 보낸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가장 먼저 깨진 휴대전화 잔해를 찾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유심칩을 찾아냈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맺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져 예전에 쓰던 낡은 공기계를 꺼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유심칩을 꽂고 전원을 켜자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자 아까 리에가 보낸 사진과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이와 리에의 역겨운 사진들, 소희를 조롱하는 문자 내용들. 보기만 해도 손이 떨리는 증거들이었지만 소희는 눈을 부릅뜨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소희는 사진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하고 USB 메모리에도 따로 저장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사진을 인화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소희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습니다. 증거는 다 모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리에, 내가 한국법이 우습다고 했지? 내가 그 법으로 내 콧대를 어떻게 꺾어 놓는지 똑똑히 봐. 그리고 최민석, 당신도 각오해. 내 안방을 더럽힌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뼛속 깊이 새겨줄 테니까. 소희는 밤이 새도록 리에가 보낸 일본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번역하며 분석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소희 방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복수를 향한 소희의 타오르는 집념이었습니다. 더 이상 울기만 하던 박소희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너진 가정을 응징하기 위해 칼을 가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소희는 굳게 다물어진 입술로 서초동 법조타운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 모아둔 증거 자료들이 가방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그 뻔뻔한 두 사람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변호사 사무실, 나이가 지긋한 변호사는 소희가 내놓은 증거들을 훑어보고는 난감하다는 듯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사모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증거도 아주 명백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일본인이고 주소지도 일본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소송 진행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니요? 죄 지은 게 확실한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소장을 보내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국제 송달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일본 법원을 거쳐서 보내야 하는데 그 여자가 주소지에 없다고 버티거나 일부러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 시작도 못하고 1년이고 2년이고 시간만 가는 겁니다. 소희는 가슴이 답답해져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저보고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승소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판결문이 나와도 그 여자 재산이 일본에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로 뺏어올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실익은 하나도 없는 싸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수입 못합니다. 다른 곳 가보세요.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온 소희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외국인이라 어렵다. 집행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포기하는 게 낫다. 전문가들의 냉정한 조언은 소희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소희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법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었고 소희의 억울함은 어디에도 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이 왜 피해자 편이 아닌 거야? 나쁜 짓 한 건 전현놈들인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냐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희는 텅 빈 냉장고가 생각나 동네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기운이라도 차려야 싸울 수 있다는 생각에 쌀과 반찬거리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선 소희는 지갑에서 민석이 명의로 된 가족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5만 8천 원입니다. 점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띠릭하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점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 이 카드 정지된 것 같은데요? 도난 분실 카드라고 뜨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이거 가족 카드인데. 잠시만요. 다른 걸로 해볼게요. 소희는 당황하며 지갑 속에 있던 다른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 역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뒤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짜증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현금을 안 가져와서 물건은 다음에 살게요. 죄송합니다. 소희는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민석이에게서 와 있는 문자가 보였습니다. 카드 정지시켰어. 당신 내 돈 쓸 자격 없어. 배고프면 이혼 도장 찍고 연락해. 그전에는 단돈 10원도 못 써. 에이, 치졸한 인간. 어떻게 밥줄을 끊어? 내가 사람이니? 내가 사람이야. 소희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창피함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끊기자 현실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각종 공과금, 당장 먹고 살 쌀값까지 막막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했지만 제 살기 바쁜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소희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폐물함을 꺼냈습니다. 결혼 예물로 받았던 금가락지, 아이들 돌반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 하나하나 추억이 서린 물건들이었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한 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저울에 금부치를 달아보며 건조한 목소리로 값을 매겼습니다. 요즘 금값이 좀 떨어져서 이거 다 해도 200만 원 정도네. 파실 거예요? 네. 현금으로 주세요. 소희는 돈봉투를 받아들고 나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소희는 같은 층에 사는 부녀회장과 마주쳤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부녀회장의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주민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소희의 귀에 콕 박혔습니다. 들었어? 이 집 아저씨 바람나서 도망갔대. 어머 세상에. 일본 여자라며? 나이 먹고 무슨 망신이래. 여자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도망가. 평소에 얌전한 척 다 하더니 속은 골마 터졌었나 봐. 소희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지만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집안에만 있어도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 창문조차 열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집은 감옥이 되었고 소희는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민석이와 리에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갔습니다. 밥을 먹으려 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위장이 빨래를 짜듯 비틀리는 고통이 소희를 덮쳤습니다. 흑! 소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에 119를 부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좀 살려줘. 응급실에 실려간 소희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소희의 곁에서 지은이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아빠라는 사람 지금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있다며?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올게. 회사에도 다 알릴 거야. 개망신을 줘야 정신을 차리지. 지은이가 씩씩거리며 나가려 하자 소희가 힘없는 손으로 지은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가지마. 아직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그 인간들은 지금 히히덕거리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못 참아. 지금 가서 난리쳐봤자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해져.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면서 그 인간들이 역고소라도 하면 어떡해.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확실하게 잡아야 해. 빠져나갈 구멍 없이 완벽하게 올가매야 한다고. 소희의 눈빛은 아픈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엄마의 단호한 모습에 울음을 삼키며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며칠 뒤 퇴원한 소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소희는 청소기를 돌리는 대신 걸레를 들고 민석이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꼴도 보기 싫어 방치해 두었던 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과 책장을 소희는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 인간 성격에 흔적을 남겼을 거야.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책 사이에 끼워진 영수증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친 소희가 바닥에 앉아 책상 밑을 닦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다리와 벽 사이 구석진 틈새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청소기에도 빨려 들어가지 않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메모지였습니다. 소희는 손을 뻗어 먼지 묻은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반쯤 찢어진 메모지에는 민석이의 흘림체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압구정 뷰티 성형외과 5월 12일 14시 예약금 500 입금 완료. 성형외과 5월 12일이면 다음 주잖아. 소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는 평소 병원 가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성형외과라니 민석이가 갈리만무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리에, 그년이다. 그년이 한국에 오는 거야. 소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법이 안 통한다고 비웃던 리에, 소장도 못 보낸다고 조롱하던 그 여자가 제 발로 한국 땅을 밟는다는 증거였습니다. 막막했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이 도우셨어. 엄마가 도와준 거야. 소희는 메모지를 가슴에 품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반격을 위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소희는 당장 다이어리를 펼쳐 메모 조각을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날짜 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자랑하던 그 얼굴, 내가 법으로 박살내줄 테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소희의 앞날을 비추는 서광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소희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나가지 않았을 자리였지만 소희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식당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출입구 쪽을 주시했습니다. 잠시 후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TV나 신문에서 자주 보았던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동창생 강 변호사였습니다. 어머, 강 변호사 왔네. 어서 와. TV에서 보니까 아주 멋지던데.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희는 쭈뼛거리며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아니 동창이니까 말 놓아도 되지? 나 소희야. 박소희. 오랜만이다. 강 변호사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소희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얌전하더니 여전히 곱네. 잘 지냈어? 소희는 차마 잘 지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소희는 용기를 내어 강 변호사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 끌었습니다. 저기, 나 좀 도와줘.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정말 급한 일이야. 강 변호사는 소희의 절박한 눈빛을 읽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끄러운 모임 장소를 빠져나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도 소희는 손을 떨며 그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일본인 상간녀의 조롱,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강 변호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쿵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뭐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다 있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조강지처를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려. 게다가 외국인이라고 우리 한국법을 우습게 봐. 내가 변호사 생활 20년 하면서 별의별 인간들을 다 봤지만 이건 정말 질이 나쁘네.
다른 변호사들은 다들 포기하래. 소장 보내기도 힘들고 이겨봤자 집행도 못한다고. 나 정말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니?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겠어.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자 강 변호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남편이 지금 지내고 있다는 오피스텔, 거기 주소 정확히 알고 있어? 응. 예전에 투자한다고 샀던 곳이라 주소는 알고 있어. 역삼동에 있는 로얄 오피스텔이야. 강 변호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습니다. 화면을 내려보던 강 변호사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화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거 리에라는 여자 이름이지? 가등기. 그게 뭔데? 소희가 어리둥절해하며 묻자 강 변호사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찜을 해놨다는 거야. 지금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언제든지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게 미리 예약을 걸어둔 거지. 보통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거나 아니면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못 팔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여자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나중에 자기가 꿀꺽하려고 꼼수를 부려놓은 거야. 세상에,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정말 무서운 여자네. 하지만 소희야,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이 가등기라는 권리 자체를 압류해버리는 거야. 압류? 그게 무슨 소리야? 강 변호사의 눈이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빛났습니다. 그 여자가 꼼수를 부려서 만들어둔 권리잖아. 그것도 엄연한 재산상의 권리거든. 우리가 거기에 가압류를 걸어버리면 그 여자는 오피스텔을 자기 명의로도 못 돌리고 나중에 보증금을 빼서 도망가지도 못해. 한마디로 그 여자의 돈줄을 우리가 꽉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거지. 소희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그 여자에게 돈이 묶인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어떻게 보내? 그 여자가 일본에 있으면 이것도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혹시 그 여자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단서 같은 건 없어? 소희는 그제야 며칠 전 발견했던 메모지가 생각났습니다.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테이프로 붙여둔 메모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줘. 집 청소하다가 찾은 건데 압구정 뷰티 성형외과라고 적혀 있어. 날짜는 5월 12일이고 강 변호사는 메모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지금 바로 압구정 뷰티 성형외과에 전화해서 예약자 확인 좀 해봐. 이름은 리에, 일본인이고 40대 중반 여자야. 남편 이름인 최민석으로 예약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확인하고. 응, 지금 바로.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강 변호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강 변호사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래. 확인됐어? 5월 12일 오후 2시. 최민석 이름으로 예약했고 환자는 리에 맞다고? 안면 리프팅 시술? 참 가지가지한다. 알았어. 수고했다. 전화를 끊은 강 변호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잡았다 소희야. 그 여자가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는구나. 5월 12일 오후 2시. 그 여자가 한국에 온다. 정말이야? 그럼 그때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럼.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 여자는 이제 도망 못 가. 우리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자 손에 소장을 직접 쥐어주는 거야. 그러면 일본으로 도망가도 소용없어. 송달이 완료된 거니까 바로 재판 진행할 수 있어. 동시에 가등기 가압류까지 걸어버리면 그 여자는 한국에 와서 예뻐지기는커녕 전 재산이 묶여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될 거다. 소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토록 오만방자하게 굴던 리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태블릿 PC에 날짜를 기록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야. 그 여자 입국 날짜에 맞춰서 소장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절대 약해지면 안 된다. 응, 나 이제 안 울어. 절대 약해지지 않아. 그 인간들 무너지는 꼴 보기 전까지는 눈물 한 방울도 아까워. 소희의 대답에는 서슬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달력의 5월 12일 날짜에 붉은색 펜으로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은 리에가 예뻐지러 오는 날이 아니라 자신의 죗값을 치르러 오는 날이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소희는 리에의 인스타그램을 몰래 염탐했습니다. 리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행 비행기 티켓 사진을 올리며 들뜬 마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성형 투어 너무 기대돼요. 민석 씨가 선물해준 리프팅 시술 빨리 받고 싶어. 사진 밑에는 민석이가 단 댓글도 보였습니다. 우리 자기 더 예뻐지면 어떡하지? 한국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 두 사람의 역겨운 애정 행각을 보면서도 소희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실컷 즐거워해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행복일 테니까. 공항에 내리는 순간 너희들이 밟게 될 땅은 꽃길이 아니라 지옥불일 거야. 소희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스스로 최면을 걸 듯 속삭였습니다. 박소혜, 너는 절대 지지 않아. 내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되갚아 줄 거야. 이제 사냥을 시작하자.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법원 집행관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석이가 리에에게 쏟아부었던 돈들, 소희의 가슴에 박았던 대못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청구서를 내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차가운 머리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리에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법원 소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입국 게이트가 가장 잘 보이는 기둥 뒤에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강 변호사와 법원 집행관이 비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심장이 마치 고장난 북처럼 쿵쿵거렸습니다. 곧 나올 거야. 비행기 도착했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강 변호사가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소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게이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거만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걷는 모습 리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커다란 꽃다발을 든 남자가 한박웃음을 지으며 달려갔습니다.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이는 리에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자기야, 오느라 고생했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민석 씨, 꽃다발 너무 예쁘다.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어. 두 사람은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항 한복판에서 낯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사냥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강 변호사가 눈짓을 보내자 법원 집행관들이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만요. 리에 씨 되십니까? 행복에 겨워 낄낄거리던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민석이가 눈을 부라리며 집행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들 뭐야? 왜 남의 앞길을 막고 그래? 비키지 못해? 하지만 집행관은 민석이를 거들떠보지 않고 리에에게 다가가 법원 도장이 찍힌 누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박소희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압류 결정문입니다. 송달 확인했으니 여기에 서명하세요. 뭐라고요? 소장이라니요? 리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얼떨결에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석이가 봉투 겉면에 적힌 소장이라는 글자를 보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때였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소희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민석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소희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손에 쥐고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나 보니까 반가워?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리에 씨. 그건 내 선물이야. 리에는 선글라스를 내리고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한 태도였습니다. 아, 그 아줌마네. 지금 공항까지 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이까짓 종이 쪼가리 준다고 내가 겁먹을 것 같아요? 리에는 소장을 바닥에 패대기 치려 했지만 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종이 함부로 버리면 안 될 텐데요. 거기엔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돈줄이 묶였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요. 돈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민석 씨 오피스텔에 가등기 걸어놨지? 나중에 보증금 3억 꿀꺽 하려고 말이야. 우리가 그 가등기 권리 자체를 압류해버렸어. 이제 그 오피스텔 당신 마음대로 못해. 돈 한 푼도 못 건진다는 소리야. 뭐라고요? 압류요? 리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소송은 무시할 수 있었어도 돈이 묶였다는 말에는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리에는 민석이의 팔을 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돈이 묶였다니 빨리 뭐라고 말 좀 해봐. 민석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파랗게 질린 두 사람을 보며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때? 한국 법맛이 좀 어떠니? 이제 시작이야. 기대해도 좋아. 소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 변호사와 함께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리에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소희에게는 그저 패배자의 비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리에는 유능하다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첫 재판날, 법정에 선 리에는 판사님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거짓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 문화도 잘 모릅니다. 민석 씨가 유부남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총각이라고 해서 만난 것뿐인데
갑자기 상간녀 취급을 하니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리에의 뻔뻔한 거짓말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소희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법정 스크린에 소희가 모아둔 증거 자료들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리에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대문짝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줌마 민석 씨 놔줘요. 늙어서 매력 없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녹음된 통화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잖아요. 아줌마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 사랑은 못 갈라나요. 리에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우자 판사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리에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붉어졌습니다. 강 변호사는 쐐기를 박듯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 녹취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기만하고 원고의 가정을 파탄낸 주범입니다. 이에 엄벌을 처해 주십시오. 리에는 당황해서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변호사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긴 법정 싸움 끝에 드디어 선고 공판날이 밝았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리에는 최민석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반성하지 않고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땅, 땅, 땅 승소였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한 소희는 곧바로 민석이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도 제기해둔 상태였습니다. 판사님은 이어서 민석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최민석은 부정행위로 가정을 파탄낸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외도 기간 동안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가계 자산을 무단으로 탕진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9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 중 피고 최민석의 지분 4억 5천만 원 상당을 전부 원고 박소희에게 귀속시킬 것을 명합니다. 땅, 땅, 땅.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간녀 위자료는 물론이고 남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 지분까지 몽땅 소희에게 넘기라는 파격적인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민석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 집, 내 돈. 민석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판사님을 올려다보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리에는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에 분해서 입술을 깨물며 민석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야, 최민석, 내가 책임진다며.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리에는 법정인 것도 잊은 채 민석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로를 죽고 못 사는 사랑이라 칭송하던 두 사람은 돈 앞에서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꼴 좋다. 사랑, 운명, 돈 떨어지니까 바로 바닥이 드러나네. 소희는 법정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뒤따라 나온 강 변호사가 소희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한다, 소희야. 완벽한 승리야. 고마워.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소희는 강 변호사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30년의 억울함을 씻어내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석이를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 한때는 남편이었던 남자의 몰락을 보며 소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민석, 이제 알겠니? 내가 버린 건 나 하나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였다는 걸. 평생 그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후회해봐. 난 이제 내 인생 살러갈 거니까. 소희는 법원을 빠져나와 탁 트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인 과거가 아니라 두둑한 통장과 온전한 내 집, 그리고 자유로운 미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에게 닥칠 시련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승소 판결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민석이가 다니던 중견기업 사무실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본사 감사팀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커피를 마시던 민석이는 갑작스런 방문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민석 부장님 되시죠? 본사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컴퓨터와 장부를 압수하겠습니다. 비키세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물건에 손을 대. 민석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감사팀 직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팀장이 싸늘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민석이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입니다. 여기 찍힌 압구정 성형외과 500만 원, 그리고 명품 매장 결제 내역들. 이거 전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 아닙니까? 그건 민석이의 눈동자가 갈 길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리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회사 공금에 손을 댄 것이 결국 꼬리가 잡힌 것입니다. 감사팀장은 혀를 차며 민석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성형수술 비용에 호텔 숙박비, 거기에 명품 가방까지 회사 돈을 아주 제 집 곳간처럼 쓰셨더군요. 횡령 액수가 상당합니다. 이 정도면 중징계는 물론이고 형사 고발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잠시 빌려 쓴 거고 곧 채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민석이가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었습니다. 회사 측의 처분은 신속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날부로 민석이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0년을 몸담았던 직장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회사는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민석이의 퇴직금 전액을 가압류해버렸습니다. 믿었던 퇴직금마저 날아가자 민석이는 그야말로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안 돼. 내 퇴직금, 내 노후 자금인데. 이러면 안 돼. 민석이는 짐이 담긴 종이 상자를 들고 회사 정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지나가던 후배 사원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지만 민석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부장님의 말로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한편 상간녀 리에의 상황도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로 인해 위자료 5천만 원을 물어내게 생긴 리에는 일본으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 재수 없어. 한국에서 한미천 잡으려고 했더니 똥만 밟았네. 일단 일본으로 뜨자. 가서 잠수 타면 못 잡겠지. 리에는 짐을 싸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민석이 명의지만 자신이 가던 길을 걸어두었던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증금만 3억 원이 넘는 돈이었기에 그것만 챙기면 일본 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 오피스텔 방 뺄게요. 보증금 지금 바로 정산해 주세요. 급하니까 빨리요.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거 돈 못 빼드려요. 여기 가압류 걸려있네. 네? 가압류라니요? 누가요? 박소희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사모님이 걸어둔 가등기 권리에다가 가압류를 걸어버렸어요. 이거 안 풀면 보증금 단 10원도 못 가져가요. 뭐라고요? 리에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 변호사의 말이 허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희가 걸어둔 덫에 꼼짝없이 걸려든 꼴이었습니다. 보증금 3억 원이 눈앞에 있는데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 리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나 당장 일본 가야 한다고요. 방법 없어요? 방법이야 하나지 뭐. 가압류건 사람한테 돈 갚고 풀어달라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보증금 포기하고 그냥 가시든가. 3억을 포기하라고요? 미쳤어. 리에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안 주려고 버티다가 3억 원을 날리게 생긴 꼴이었습니다. 결국 리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휴대전화 뱅킹 앱을 켰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희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박소희님께 5천만 원을 이체하시겠습니까? 아, 내 돈, 내 생돈. 확인 버튼을 누르는 리에의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띠링 소리가 마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기에 소송 비용까지 전부 물어내고 나니 통장 잔고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돈을 입금하고 겨우 가압류를 푼 리에는 남은 보증금을 챙겨들고 곧장 공항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나 어떡해. 회사에서 잘렸어. 퇴직금도 다 압류당하고 경찰서에서 횡령 조사받으러 오래. 나 무서워. 자기가 변호사 좀 알아봐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석이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리에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돈 없는 늙은 남자는 그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잘렸어요? 돈도 다 뺏기고요? 거기에 전과자까지 된다고? 응. 그러니까 자기가 좀 도와줘.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 웃기지 마요. 능력 있고 돈 많다며 나한테 떵떵거리더니 이제 와서 빈털터리 범죄자가 됐어요? 나 그런 남자 질색이에요. 리에야, 왜 그래? 우리 운명이라며. 운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때문에 내 돈 5천만 원 날린 거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다신 연락하지 마요. 질척거리는 거 딱 질색이니까. 뚝. 리에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민석이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석이가 쫓아올까봐 리에는 서둘러 짐을 챙겨 도망치듯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최민석 멍청한 인간. 한국 아줌마가 독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에이 퇴. 다신 한국 오나 봐라. 리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 게이트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민석이는 텅 빈 오피스텔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가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리에야, 어떻게 내가 나한테
내가 널 위해서 회사 돈까지 손 뗐는데, 내 인생 다 걸었는데. 민석이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꺼지고 어둠이 민석이를 덮쳤습니다. 민석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땅을 쳤습니다. 으악,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었지. 여보, 소희야, 내가 잘못했어.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돈도 그리고 사랑이라 착각했던 불장난도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차디찬 시멘트 바닥과 앞으로 닥쳐올 감옥살이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소희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에가 보낸 5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자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신의 짓밟힌 자존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었습니다.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명의 이전 등기도 오늘부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는 온전히 박소의 고객님의 단독 명의입니다. 법무사 직원의 말에 소희는 등기 권리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소유자 박소희, 남편과 공동 명의였던 칸에서 민석이의 이름이 지워지고 오로지 자신의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완벽한 마침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친하게 지내던 경비원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바깥 양반, 아니 최 씨 그 양반 말입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경찰서 간다던데.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나서 갈 데가 없다고. 이미 동네에는 민석이의 몰락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표정은 담담하다 못해 차가웠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자업자득이죠 뭐. 아저씨,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집에 그 사람 짐이 좀 남아있거든요. 옷가지랑 잡동사니들인데 제가 박스에 담아서 내놓을게요. 그거 경비실 앞에 좀 놔두세요. 그 사람 찾아오면 가져가라고 하시고요. 아이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실 겁니까? 그럼요. 여긴 이제 제 집인걸요. 남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리고 혹시라도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 불러주세요. 접근 금지 신청해 놨으니까요. 소희는 단호하게 말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소희는 가장 먼저 민석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양복과 겨울 코트들을 거칠게 꺼냈습니다. 한때는 남편의 출근길을 배웅하며 정성스럽게 다림질했던 옷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소희는 커다란 이사 박스에 옷들을 쑤셔 넣었습니다. 결혼식 때 찼던 시계, 함께 찍은 사진들, 민석이의 흔적이 묻은 물건들을 미련 없이 쓸어 담았습니다. 박스 테이프를 뜯어 북북 소리를 내며 봉인했습니다. 잘 가라 최민석. 내 인생에서 영원히 퇴장해줘서 고맙다. 이 짐 챙겨서 감옥이든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소희는 짐 박스를 현관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직펜으로 박스 위에 최민석 짐이라고 큼지막하게 썼습니다. 그 글씨가 마치 부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나쁜 기운이 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부적. 소희가 현관문을 닫자 철컥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석이의 흔적이 사라진 집은
오히려 더 넓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소희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배신의 냄새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시원하다. 소희는 두 팔을 벌려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는 것을. 갈고 덮는 민석이가 마지막 발악으로 찾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희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철옹성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어떤 애원도, 어떤 협박도 이제 소희를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소희는 부엌으로 가서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소희는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 누굴 원망하겠어. 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 계절의 시계는 어김없이 흘러갔습니다. 승소의 기쁨이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었다가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마치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추락하는 누군가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소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집안은 평화로운 정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집안의 공기를 깨고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택배 기사님도 아닐 테고 이웃집 사람이라기엔 벨을 누르는 간격이 너무 급하고 무례했습니다. 소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자라고 생각할 만큼 행색이 초라한 남자가 현관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때가 꼬질꼬질한 셔츠,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 한때는 번듯한 대기업 부장이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전남편 최민석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소희가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이는 소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애원하듯 불렀습니다. 여보, 나야 민석이. 나 문 좀 열어줘. 추워 죽겠어. 술에 잔뜩 취했는지 혀가 꼬인 목소리였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보며 동정심보다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느니 늙은 아내는 필요 없다느니 하며 소희의 가슴에 대못을 박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갈 곳이 없어지자 뻔뻔하게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 아내 박소희는 법원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여긴 당신 집 아니니까 돌아가세요. 소희가 차갑게 대꾸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민석이가 다급하게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 일본 여자한테 속아서 그런 거야. 나 정말 너밖에 없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문 좀 열어줘 제발. 복도 전체가 울릴 만큼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올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소희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시끄러워요. 동네 사람들 다 듣겠네. 당신 체면이라는 게 있던 사람 아니었어?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렇게 추하게 굴어야겠어? 체면이 밥 먹여주냐? 나 지금 빈털털이야. 회사에서 잘리고 퇴직금도 다 뺏기고 갈 데가 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30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 하룻밤만 재워줘. 오늘 밤만 재워주면 내일 나갈게. 민석이는 문에 매달려
비굴하게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철문과도 같았습니다. 30년 세월을 운운하는 민석이의 말이 오히려 소희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30년 세월? 그 세월을 헌신짝처럼 버린 게 누군데 그래?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나랑 사는 게 고문이라고. 이제 그 고문 끝났으니까 자유롭게 살라고 놔줬잖아. 왜 다시 제 발로 고문실로 들어오겠다는 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래도 이 집 내 명의로 샀던 거잖아. 내 지분도 반은 있잖아. 엄밀히 따지면 나도 들어갈 권리 있어. 문 열어. 애원하다가 통하지 않자 민석이는 본색을 드러내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이니 문을 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에 소희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나. 당신 아직 판결문 안 읽어봤어? 판사님이 뭐라던? 당신이 그 일본 여자한테 갖다 바친 돈, 그리고 회사 공금 횡령해서 탕진한 가계 자산. 그거 다 합치면 당신 몫인 4억 5천만 원보다 훨씬 많다고 했어. 소희는 또박또박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읊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당신 지분 전부를 나한테 넘기라고 판결했잖아. 이 집은 이제 토시 하나 안 빼고 온전히 내 집이야. 당신 권리는 눈꼽만큼도 없어. 알아들었어? 민석이는 말문이 막혔는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문 밖에서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집 한 채 장만했더니 마누라한테 다 뺏기고 쫓겨나네. 소희야, 나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찜질방 갈 돈도 없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복도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거실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 문을 열어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을 열어주면 또다시 지옥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민석이는 반성해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 떨어지고 상간녀에게 버림받아서 기생할 곳을 찾아온 것뿐이었습니다. 소희는 부엌 식탁위에 놓아두었던 누런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날이 올 것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락을 풀었습니다. 띠리릭 소리가 나자 문 밖에 민석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소희야, 문 열어주는 거야? 역시 당신밖에 없어. 민석이가 문을 활짝 열려고 했지만 문은 철컥하고 걸렸습니다. 소희가 미리 안전고리를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문틈 사이로 민석이의 퀭한 눈과 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이거 왜 안 열려? 여보, 이거 좀 풀어줘. 소희는 문틈 사이로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봉투를 문틈새로 툭 던져주었습니다. 받아요. 이게 뭐야? 돈이야? 민석이는 봉투를 허겁지겁 주워들었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종이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당신한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도리예요. 거기 고시원 계약서 들어있어요. 보증금이랑 한 달치 월세 내가 미리 다 냈어요. 그리고 생활비로 쓰라고 30만 원 넣었으니까 그걸로 밥이나 사드세요. 고시원? 나보고 지금 그 좁아터진 고시원에서 살라고? 평생 40평 아파트에서 살던 나보고? 민석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물었지만 소희는 단호했습니다. 싫으면 길바닥에서 자든가요. 그것도 감지덕지인 줄 아세요. 그리고 그 밑에 종이 한 장 더 있죠? 잘 읽어봐요. 민석이는 돈 밑에 깔려있던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접근 금지?
네. 당신이 또 찾아와서 행패 부릴까봐 법원에 미리 신청해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괴롭히면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위반할 때마다 벌금 내야 하는 거 알죠? 돈도 없는데 벌금까지 내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석이는 종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소희의 눈빛에서 더 이상의 애정이나 미련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희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남이죠. 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우린 완벽한 남이에요. 아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죠. 남은 배신이라도 안 하니까요. 소희는 민석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횡령재판 잘 받으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 먹으면서 잘 생각해봐요. 당신이 걷어찬 복이 얼마나 큰 거였는지. 그리고 그 일본 여자 원망하지 마요. 다 당신 욕심이 자초한 일이니까. 소희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민석이의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곧바로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아! 소희는 문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동안 민석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더 이상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경비원에게 이끌려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민석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축 처진 어깨,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한때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 믿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 가요. 다음 생에는 제발 철 좀 들어서 태어나세요.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요, 우리. 소희는 커튼을 쳤습니다. 민석이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부엌으로 가서 식은 대추차를 싱크대에 버리고 새로 물을 끓였습니다. 이제는 씁쓸한 대추차 대신 달콤하고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소희는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온전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벽한 자유가 소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찬란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소희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겨울이 지나고 비로소 소희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루했던 법정 공방이 모두 끝나고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은 사라지고 어느새 아파트 단지에는 화사한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희의 인생에도 비로소 진정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희는 은행 VIP 상담실에 폭신한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갱신한 통장과 새로 발급받은 등기 권리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0의 행렬과 등기 권리증에 선명하게 박힌 소유자 박소희라는 6글자. 그것은 지난 30년의 인내와 피말리는 소송 전쟁 끝에 얻어낸 달콤한 전리품이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은행 직원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박소혜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파트 시세 오른 것까지 합치면 고객님 총 자산이 드디어 10억 원대에 진입하셨어요. 이제 저희 지점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우수 VIP 등급이십니다.
직원의 호들갑스러운 축하 인사에 소희는 여유롭게 찻잔을 들어 올리며 우아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 그래요? 호호. 다 남편 덕분이죠 뭐. 그 사람이 퇴직금까지 싹 정리해서 내 노후 자금으로 보태줬지 뭐예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어머머, 바깥 양반이 정말 애처가이신가 봐요. 퇴직금을 사모님한테 다 주시다니 요즘 그런 남편 없어요. 정말 부러우세요. 직원은 민석이가 횡령으로 쫓겨나 퇴직금을 압류당해 뺏긴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부러움 섞인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소희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마지막 가는 길까지 나한테 큰 선물 주고 갔으니까요. 아, 그리고 저 적금 하나 더 들려고요. 이번엔 제 여행자금 모을 걸로 이율 제일 높은 거 추천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 상품이 요즘 제일 인기가 좋은데요. 기분 좋게 상담을 마치고 나온 소희는 따스한 봄 햇살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은행문을 나서자마자 핸드백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영숙이었습니다. 소희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경쾌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숙아. 나 지금 은행 다녀오는 길이야. 무슨 일 있어? 소희야. 너 소식 들었어? 최민석 그 인간 말이야. 내 친구 남편이 검찰청 쪽에 있는데 글쎄 어제 구치소로 넘어갔대. 영숙이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소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나. 항소한다고 난리치더니 기각됐나 보네. 기각이고 뭐고 횡령 액수가 워낙 커서 빼도 박도 못했나 봐. 거기다가 합의금 낼 돈 없어서 변호사도 국선 썼다더라. 아이고 꼴 좋다. 그 잘난 척하던 양반이 간방 신세라니. 자업자득이지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 영치금 넣어줄 사람도 없을 텐데 좀 안 되긴 했네. 그 일본 여자는 코빼기도 안 비친대? 말도 마. 그 여자는 진작에 일본으로 도망갔다며. 민석이 잡혀갈 때 면회는커녕 전화 한 통 없었대. 완전 팽 당한 거지 뭐. 소희야, 너 진짜 큰일 치렀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겠다야. 그럼. 나 요즘 잠도 얼마나 잘 자는데. 피부 좋아진 것 좀 봐. 영수가 나중에 밥 한번 살게. 끊어. 소희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을 민석이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걸려있던 빛바랜 가족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석이는 가부장적인 표정으로 근엄하게 앉아있고 소희는 그 옆에서 주눅든 표정으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망설임 없이 가족사진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이 칙칙한 걸 아직도 걸어두고 있었네. 이제 이것도 분리수거함으로 가야지. 소희는 사진 액자를 현관 구석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자신이 문화센터에서 직접 그린 화사한 해바라기 유화 그림을 꺼내왔습니다. 노란 해바라기들이 태양을 향해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텅 빈 벽에 그림을 걸자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그래, 이거지.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소희는 만족스러운 듯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이어서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석이의 양복과 셔츠들이 옷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희의 옷은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석이의 옷이 빠져나간 텅 빈 공간에는
백화점에서 새로 산 화려한 원피스와 등산복들이 알록달록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옷걸이에 걸린 빨간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몸에 대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이 먹고 주책이다, 남사스럽다며 민석이에게 타박받았을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 너무 잘 어울리잖아. 색깔 참 곱다. 소희는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남편의 바람기에 눈물 흘리던 초라한 50대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피부가 시술 덕분에 얼굴을 뒤덮었던 기미와 잡티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고 피부에서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10억 자산가 박소희가 거울 속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박소희, 너 정말 예쁘다. 진작 이렇게 꾸미고 살 걸 그랬어. 그동안 그 인간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 다 바친 게 아깝지만 뭐 어때? 지금부터라도 즐기면 되지.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소희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윙크를 날리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일본 여행 팜플렛이 놓여 있었습니다. 규슈룩한 온천 여행 3박 4일. 지난번 민석이가 리에와 갔던 바로 그 온천 여행지였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표정은 전혀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년 놈들이 더럽힌 물, 내가 가서 싹 씻어내고 와야지. 이번엔 불륜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돈 내고 당당하게 온천욕하러 가는 거야. 가이세키 요리도 먹고 마사지도 받고 신선 노름이나 실컷 하다 와야겠다. 소희는 팜플렛을 가방에 챙겨 넣고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바퀴가 바닥에 굴러가는 드르륵 소리가 마치 경쾌한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따뜻한 봄바람이 소희의 볼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화단에는 철쭉들이 붉게 피어올라 소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싣고 뒷좌석에 앉은 소희는 창문을 내리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의 물음에 소희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아주 신나게 달려주세요. 택시가 시원하게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난 30년의 묵은 감정들이 바람과 함께 흩어져 날아갔습니다. 소희는 멀어지는 아파트를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가야 할 곳은 과거의 감옥이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의 꽃길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혼잣말로 자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선언이자 새로운 인생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박소희,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축하해. 이번 싸움 당신이 이겼어.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 오늘 박소희의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복수극 재미있게 보셨나요? 30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남편에게 내린 최고의 응징은 바로 소희가 보란듯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55세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황금기의 시작임을 그녀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짝이는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소희처럼 당당하게 자신을 위해 사는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